자, 이번 시간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이 단어부터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돼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자, 이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만약에 37에서 시험을 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특시장 군수는 딱 체크하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요 세 가지 얘네들을 지정하고 도시혁신계획 등을 짤라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근하게 예상 가능한 출제 문제는 박스 처리해 놓고 동그라미 기어, 동그라미 니은, 어차피 세 번째 놈은요,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기역 또는 니은과 함께 지정하거나 할 때 한정한다니까 얘는 출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개발제한구역,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 박스 처리해서 다음 중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해야 되는 용도구역으로만 연결한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도보기.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나중에 이제 하나씩 배울 거예요. 거기에 도시혁신계획 짜거나 복합용도구 3년 내에 짜야 되거든요. 안 짜면 다음날 다 실어돼요. 할 때 도보기 이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여기 적용할 계획을 짤 때마다 여기 계획 짜려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한다.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려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을 위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시 경쟁력 향상 등등 필요하다면 관할 지자체 의견 들어서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공간 재구조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짤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를 준용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 절차를 똑같이 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를 기존에 적용된 기준을 완화를 하는 거예요. 완화하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왜 안 짭니까? 해서 이제 중요한 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짜달라고 주민이 이해관계자가 제안하는 게 또 있어요. 자, 여기 제안. 우리 지난 시간에 주민들 이해관계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있었죠. 그대로 복사를 해놨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36개 시험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안에 관련된 동의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37회 시험에서 이 제안도 묻고 이 제안도 묻고 그렇게 물을까? 안 물어봐요. 그럼 만약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대한 제안을 출제 안 하면 여기서 제안을 출제하겠죠.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주민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들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어차피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둘 중에 하나 지정할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도보기 지정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안 짜니까 짜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설명서 첨부하라. 그리고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해달라. 복합용도구역 지정해달라 하면서 그 지정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짜달라고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토지소유자 동의받으라. 똑같아요. 도보기 2개 요놈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5분의 4 이상. 도시군 관리계획 똑같은 거예요. 국공유지 제외에 이렇게. 따라서 국공유지 제외하고 국가가 가진 땅을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을 공유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외하고 도보기 2놈은 3분의 2, 시설 입체 복합구역은 5분의 4. 이거 살짝 정리. 국토법하고 흡사하잖아요. 그리고 45일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위반해달라고 제안 들어가면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30일 연장 통보할 수 똑같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제한하고. 그리고 자, 자문을 거칠 수 있고 자,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자 불러요. 또 그로 인해 이익받은 제3자 있을 거든.
하고 협의해서 입안 결정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는 제3자가 나오는 거예요. 도시혁신구역이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가 돼요. 그러니 이익 보는 제3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3자에게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틀리죠.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자, 그러면서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요거는 뭐 특별히 더 이상 깊게는 안 나오니까.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절차는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5년 내 뭐 적성평가 이런 거 다 했다면 따로 안 해도 괜찮고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한다는 것은 도시혁신구역을 복합용도구역을 누가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또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도지사 결정하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요. 즉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요. 시도지사만 지정할 권한이 있어요. 대도시시장이나 일반 시장군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라고 해서 직접 위반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 자, 결정을 한다. 협의심의 다 거쳐 결정하면 효력 발생 똑같아요.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의 효력은 역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하고 똑같잖아요. 만약에 지형도면이 필요 없다면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자체를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고 뭐. 따라서 원칙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놈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게 나와요. 기득권 보호하는 게 나옵니다. 다른 건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고시할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공사 계속할 수 있다라고. 3월 내 신고하고 나면 안 돼요. 신고는 시가와 조정구역만 3월 내 신고하는 거예요. 3월 내 신고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를 보시면 139페이지에 보시면 용도 지역제도. 자, 우리가 이 용도 지역 이건 부동산 자체를 현업에서 한다. 투자를 한다. 라고 할 때 이 용도 지역 제도를 모르고 한다. 자, 우리 36회 시험에서 말이죠. 1, 2차 동차로 하시는 분들 36회 시험에서 1차 과목인 부동산 학개론에서 공법 2문제 출제. 보통 4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이지만 1차인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출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2-3개 이상 꼭 나옵니다. 그때 이제 나온 게 용도지역,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대한민국의 모든 땅, 울릉도, 동남쪽, 거제도, 제주도 할 거 없어요. 강원도, 영월권, 저 산꼭대기 땅 모든 땅은 이 지금 나오는 이 용도지역 거의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안 지정된 데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어떤 규제를 받느냐 알면 돼요. 그래서 저 용도지역 모르고는 건물 몇 층 짓는지, 몇 층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개발할지 모릅니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 용도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약간 하면서 이런 표 헷갈리는 거 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나라는 전국은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독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넷 중에 하나로 구분해서 평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다 지정이 돼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용도지역이란 놈은 용도지역이 뭐냐라고 하면 용도지역이라 하면 이렇게 쫙 토지 이용,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요걸로 이제 건물 크기, 높이를 뭐 함으로써 제한을 함으로써 건폐율 제한받는 거예요. 용적률 제한받는 거예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려고 자 이런 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용도 지역들은 중복된다, 안 된다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A 얘네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중에. 그 옆에는 3종 일반 주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그 일부는 1종 전용 주거. 이게 용도 지역은 평면적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준주거 지역 지정한 얘를 다시 또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러면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진 사람은 준주거 지역이면서 자연 녹지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되면 안 돼요. 평면적으로 쫙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러면 안 되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 용도 지역의 지정권자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말합니다. 법을 만들 때 높은 사람도 쓰니까 국토교통부, 중앙정부, 시도, 대도시시장이. 말단 시장 운수는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이 이렇게 나오면, 자, 일단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항렬이 똑같은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서울특별시는 100%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땅에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한 평도 없어요. 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 수상, 공록밖에 없지. 따라서, 자, 인구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됐다. 그럼 뭘로 지정할까?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겠죠. 국가나 지자체가. 그러면서 관리지역은 옛날에 준도시지역이,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중에 관리지역은요, 도시지역의 개념도 있고 농림지역도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세 가지 용도가 다 혼재하는 것이 관리지역이에요. 따라서 이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관리지역이 보전이든 생산이든 전부 다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밖에 안 되는데 이 잘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외울 때 저 잘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야 돼요. 이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놈이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도시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가 땅이 모자라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지역에 땅을 살 때 어디에 땅을 사야 될까? 계획관리지역이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관리하려고.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닌데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농림지역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한 곳, 생산관리는 농림지역과 유사한 곳,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곳 계획관리.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세 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관리해요. 이걸 세분을 한다. 세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관리된다. 따라서 자, 특정 지역이 관리지역이다라고 하면 자, 얘는 보전관리로 하고 얘는 생산관리로 하고 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관리지역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가 다 규정되어 있고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그냥 달랑 관리지역입니다 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세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겠죠. 관리지역으로만 지정했다면. 그럼 거기다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은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 나와요.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미처 세분을 못했잖아요. 아직은. 거기서는 건물 지을 때 제일 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받는다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농지와 임야라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 속하는 건 빼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상 미리 농업진흥지역 지정됐다든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 농지나 산이 있다면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농지라면 농림이잖아요. 농림지역을 지정하자는 얘기예요. 시도지사가. 어디를? 농지라면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농지법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비농업진흥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림지역이 되지만 농업진흥지역 지정 안 된 농지는 관리지역이에요. 그럼 농지를 사고 싶다 투자 목적으로 그냥 내가 콩밥 메고 고구마 감자 심을 목적이 아니고 한 5, 6년 뒤에 도로가 뚫리고 막 산업단지 들어와가지고 고위공직자 하듯이 투자. 그러면 여러분 농지를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 사야 돼. 농림지역에 농지 사야 돼. 농림지역에 농지 사면 안 돼. 농지법상 어마무시한 규제를 받습니다. 관리지역에 농지 사야지. 규제가 덜하니까. 그 다음에 임야라도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국의 임야산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집니다.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은 농림지역이 되고 준보전산지는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으로 돼요. 그러면 임야를 사고 싶다. 내가 자연인으로 나 혼자 전기도 없는 데서 막 살고 싶다. 그거 말고 임야를 사가지고 그래도 약간 주변에 도로가 뚫려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 있는 임야 사야 되지. 농림지역 안에 임야 사면 안 돼요. 산지관리법상 규제를 엄청나게 받아요.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란 이 단어, 보전산지란 이 단어를 입에서 뱉어놓지 못하면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떠들어보세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어차피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자격증 땄잖아요. 부동산 하실 거잖아요. 이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애국가 1절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오듯이.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지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하냐. 딱 봐도 자연환경이 빼어나고 수자원, 물 오염되면 안 되죠. 그 다음 해안의 절경, 생태적으로 보존할 곳, 상수원, 딱 봐도 진짜 자연환경 보존해야 되잖아요. 국가유산, 문화재. 그래서 옛날도 아니고 2년 전만 해도 자, 문화재라는 말 썼잖아요. 문화재. 그런데 이제 이게 만시지탄 일본에 가면 지금도 일본에는 문화재 보호법이 있어요. 그 일본의 오래된 유적지 가보면 문화재라고 돼 있어요. 일제 때 쓰던 용어를 지금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작년도에 이제 드디어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바꾼 거예요. 100년 가까이 쓰다가. 따라서 국가유산을 수산자원으로 보호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보세요. 국토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는 이 넷 중에 하나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따라서 도관 농자 내놈은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놈이고 특정 지역을 도시지역 지정했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장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또 나눠지고 그러면서 자 살짝 지우기를 하면 요걸 싹 지우고요. 가운데 요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자, 상업지역은 4가지가 돼요. 꼭 외우세요. 중학교 1학년 유건이라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1, 유건. 이렇게 해야 건필 용적률 외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공업지역은 다시 지명관계상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는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해서 도시지역 안에 16개의 용도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100% 도시적이면 서울시에는 이 주거 상업 예ner은 있어도 관리 농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적으로 쫙 구분돼서 관리가 있고 수시로 이제 변경된단 말이에요.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 땅이 좋은 걸까요? 주거지역이 좋을까요? 주거지역이죠. 용적률이 높잖아요. 건물지는 크기가 높고 다양하게 지을 수 있으니까.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낫겠죠. 공업지역은 뭔가 좀 공장 용도로 지으려고. 그러면 대기업에서 한 200만 평의 땅을 사서 중화 공장을 짓고 싶다. 그러면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에 땅을 봐야 될까? 영업이사가 땅을 사라 200만 평. 잘못 사면 잘리는 거예요. 영업이사는 오너한테.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에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공업지역이 없잖아요. 그거 이해 못하면 어떡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을 지정했는데 미처 세분을 못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서. 그럼 거기다 건물 지을 때 어떡하지? 녹지 중에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 생산, 계획관리로 나눠진다고 그랬지요.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을 못했다. 그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물 짓고 자, 이 넷 중에 아무런 미지정된 땅도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미지정이란 단어가 있다는 것은 그런 땅이 있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등기 안 된 땅이 있을까요? 미등기지. 자,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땅이 있을까요? 미등록지라는 교과서에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대장에 등록 안 된 땅, 등기가 안 된 땅도 있다는 얘기고 용도가 미지정된 땅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관농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에다가 건물 짓고 싶다. 그러면 그 땅에다가 건물 지을 땐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건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용도 지역 들어가니까 자, 이제 바로 자,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의 건축물의 크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전체 뭐 거의 뭐 100% 시험 나오는 거니까요. 또 계속 건폐율 용적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